안녕하세요. 오늘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세금 교실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를 맡은 김채윤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용은 잘 보이시고 그 소리도 잘 들리실까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세금 강의다 보니까 용어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 교재 보시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서 세금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고 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저희가 배울 내용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처음 사업을 하시면 용어나 뭐 개념 자체가 낯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소득세는 평소에 이제 사업을 안 하시더라도 당연히 내셔야 되는 세금이다 보니까 익숙한 부분이 있는데 부가세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던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를 어떻게 하고 이런 실무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거고요. 저희 여기 마지막에 그 실무 팁을 보라는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 저희 목차를 보시면 크게 6가지로 흘러가는데요. 그 마지막에 신고 실무 사례라는 파트에 이제 대체적으로 직접 부가세를 처리하시는 업종에 대한 실무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해당되는 업종이시면 요 6번만 참고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부가가치세 기초와 과세 유형. 세금의 개념이랑 사업자 과세 유형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과세 유형이라던가 업종 코드를 선택한다던가 체크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하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세금 감면이나 뭐 세금 계산 방법이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2번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3번은 공급 시기라고 해서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 그 시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4번은 이제 거래를 하시면 세금 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이랑 끊어주게 되는데요. 그 세금 계산서를 끊는 방식이라던가 뭐 끊는 기한, 뭐 늦게 끊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5번째는 이제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납부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6번째는 한번 언급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부가가치세 기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그 물건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면서 서로 새로 더해진 가치,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이 부가가치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소득세랑도 비슷한 의미로 느껴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랑 다른 부분이 비용 처리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소비에 매기는 세금, 소득이 아니라 소득은 이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한 내용이죠. 그 소득이 아니라 쓰는 것, 소비에 붙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 사고 영수증 같은 거 카드 매출 전표를 받아보시면 그 안에 뭐 부가세 10% 얼마 해서 물건값 안에 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담하는 사람은 이제 소비자예요. 최종적으로는 그 물건을 소비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인데 문제는 이 세금 자체를 소비자가 국가에 내진 않고 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내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최종 사람은 소비자지만 그 세금을 대신 징수해서 내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하는데요. 어, 이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랑 다르게 소득세는 이제 소득이 발생된 사람이 본인이 소득을 내는 납세 의무자가 되죠. 하지만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한 사람과 다르게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접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 하면 조금 어려워서 그림을 보시면 빠릅니다. 여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밀을 소비해서 빵을 만들어서 빵을 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이제 각 단계마다 이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 나라에 내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밀가루를 파는 농부를 보겠습니다. 1,000원의 물건을 100원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밀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만든 부가가치는 밀가루 1,000원입니다. 그럼 이제 제빵사가 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이제 만드는데요. 이 밀가루를 1,100원에 사와서 이제 본인은 당연히 1,100원에 팔면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빵 제조한 부가가치를 붙이겠죠. 그래서 2,000원짜리 빵을 200원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판다고 예정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1,100원의 밀가루를 사와서 2,200원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부가세를 200원의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있는 거고, 내가 사온 부가세 100원을 이미 부담하면서 사온 겁니다. 이 100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계산하면서 매입세액공제라는 걸로 빼줍니다. 미리 낸 부가세이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00원이 아니라 200원에서 요 밀가루 사오면서 부담한 부가세 100원을 뺀 1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 금액을 보시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2,200원이지만 1,100원짜리를 본인이 1,100원이라는 부가가치를 더해서 2,200원에 파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든 부가가치는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에 대한 부가세 100원을 납부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는 이제 이 최종적인 빵 가격에 대해서 2,2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이제 200원의 부가세를 이 제빵사에게 주면서 이 빵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제빵사는 사실 소비자가 준 세금, 이제 담세력은 소비자한테 있는 거고 200원에서 납세 의무자는 제빵사가 돼서 100원 부담한 세금을 빼고 1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 세금을 모두 더하면 소비자가 부담한 금액은 이 2,000원 최종 빵 가격의 10%인 200원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내가 낼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내가 매입하면서 이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서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네요. 여기 제빵사 입장에서는 매출 부가가치세액, 매출세액은 200원입니다. 그리고 매입세액, 내가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100원이에요. 100원. 1,100원에 사오니까 100원을 부담한 거죠. 그러면 200원에서 100원을 빼니까 내가 낼 부가가치세는 100원이 됩니다. 매출세액은 내가 물건 서비스를 팔면서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을 얘기해요. 받은 세금. 즉 여기서 보면 200원이 되는 거고요. 매입세액은 내가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면서 거래처에 지급한 세금, 낸 세금을 말합니다. 요 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을 공제해 줍니다. 여기 이렇게 빼는 게 공제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라는 거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재화는 뭐고, 그럼 용역은 뭘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물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편의점이나 뭐 레스토랑이나 어디서든 소비하면서 그 영수증에 보면 부가가치세라고 금액 찍힌 거 보면 어떤 게 이제 물건이고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죠. 눈에 보이는 물건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외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전기, 가스, 열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권리도 한번 볼까요? 권리는 이제 물건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고 팔 수 있으면 재화로 보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이 권리에 많이 들어가는 게 그 권리금도 들어갑니다. 권리금. 권리금이 이제 장사하실 때 처음에 그 바닥 권리금이라고 해서 그 나가시는 임차인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 부분도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산 거예요, 권리.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권리금에도 부가세가 붙어서 부가세를 붙여서 서로 세금 처리를 하고 돈도 오가야 되는데요. 실무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용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서비스와 행위를 말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업, 여기 사업에 있는 것들은 이 서비스가 있죠.
건설 용역, 숙박 용역, 운수 용역, 정보통신업, 요거는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이라던가 뭐 이런 서비스 용역 제공하고, 금융보험 용역, 부동산 용역, 이런 영무와 행위를 제공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업을 하니까 재화를 공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권리를 공급하는 거는 없지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저 역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는 많은 분들은 해당되지는 않지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임대업이 있고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 사업은 정책적인 목적으로 여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에서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증빙 수치가 중요하세요. 왜 증빙이 중요하냐? 이제 거래를 하시면 우리는 이게 간접세의 성격을 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국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돈을 주면 끝이에요. 그럼 이분 입장에선 이 거래를 증명해서 이제 세금을 내고 내가 매입한 것도 증명해서 공제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세라서 거래를 이제 입증하기 위한 그리고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적격 증빙이 있으셔야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적격 증빙은 총 네 가지인데요. 세금 계산서, 요거는 이제 홈택스 같은 데서 발행을 하시거나 종이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증빙이 되고요. 계산서도 똑같이 발행하지만 부가세가 안 붙은 면세에 대한 걸 계산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제 뭐 이런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부가세 없이 뭐 얼마의 현금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이 증빙을 다 안 받고 부가세를 누락하면서 대신 10% 싸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현금 거래하시면 원래는 현금 영수증 요청해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여기에는 이제 표현을 신용카드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카드 매출 전표를 말합니다. 체크카드 쓰셔도 동일한 효력이 있고 직불카드 매출 전표 역시 여기 적격 증빙이 돼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사업하시다 보면 사업자끼리 거래를 하면 이런 증빙을 다 요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업자가 아닌 그냥 일반 개인한테 내가 물건을 사거나 기계를 사서 그걸 가지고 사업에 쓴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당근에서 이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내가 매장에서 쓸 어떤 포장 기계를 개인으로부터 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개인한테 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매출 전표를 받지 않으면 그 부가세 애초에 부담한 게 그리고 없습니다. 상호간에 전체 금액 10만 원에 거래할게요 해서 이게 부가세 포함인지 부가세 미포함인지 서로 얘기하고 거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세액이란 게 없고 증빙도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처음에 하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네 가지 증빙 중에서 요 카드 매출 전표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 네 가지 중에 요 앞에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이 무조건 발행을 해줘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증빙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 매출 전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카드 매출 전표는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발행해주는 증빙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나 이번에 안 끊어줄 거야. 누락을 할래. 혹은 나 깜빡했어. 해도 끊어주는 게 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앞에 세 가지 증빙에서는 가끔 가다가 증빙 수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빠질 일이 없이 자동입니다. 그래서 뭐 큰 금액의 거래의 경우에는 당연히 대부분 세금 계산서 처리를 하는데요. 자잘한 금액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적격 증빙이 없으면 비용 처리도 안 되나요? 당근 판매자에게 송금 내역서 등유. 이제 이게 비용 처리라는 표현을 소득세와 부가세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부가세는 증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당근 판매자에게 송금 내역을 가지고는 부가세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시고 소득세는 가능합니다.
소득세는 이제 적격 증빙이 없는 경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쓴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면 증빙 불비 가산세 2%라는 거를 물면서 이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이제 당근에서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해서 내가 사업장에 쓰는 물건이다. 부가세는 안 되고 소득세에선 100만 원 비용 처리를 받으면서 2%, 2만 원의 가산세를 소득세에 붙여서 이제 증빙은 없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의 이제 가산세를 내면서 100만 원은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득세에서의 입증은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뭐 이런 상호 간의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실물 사진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이제 이런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있고, 과세 유형은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사업 유형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부가세는 내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신고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 사장님이 사업자를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해서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 번호별로 이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납세 의무자를 설명드리다 보면 한 번씩 저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인데 근데 한 번씩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부가세 납세 의무자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 법상으로는 이제 한국의 세금 관계는 모두 다 실질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하셔도 반복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면 사업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가 계속 꼬리가 밟혀서 거래 상대방이 신고를 하거나 어떤 세무서에서 밝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생겨서 뒤늦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가 맡았던 거래처인데 당근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명품 의류를 빈번하게 판매하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옷 판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 다른 음식점 사업자가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내가 개인적으로 판매한 옷이니까 부가세 의무가 없는 게 아닐까 했는데 그 사신 분께서 탈세 신고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분의 거래가 빈번한지를 따져서 이제 부가세 납세 의무를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런 중고 플랫폼에서 개인이 여러 번 거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여러 번 판매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법상으로 어느 정도 빈도의 어, 어, 잠시만요. 네. 잠깐 중간에 이게 시스템상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 법상으로는 사업을 빈번하게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되면 사업자로 본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몇 번 이상 거래를 하고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거래했을 때 사업자로 볼게라는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중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나는 자주 판매한다. 이런 분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한 번씩 유의하시고 더 나아가서 금액이 크다. 그러면 상담도 한 번씩 받으시면서 이 부가세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유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세 가지 사업자를 보겠습니다. 이제 위에 보시면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는 말뜻 그대로 여기 앞에 붙은 거 보시면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업자, 간소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 간이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매출을 가지고 이 둘을 나누는데요. 연간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여기 보시면 일반 과세자는 10% 단일이에요. 내가 이 사업장에서 매출이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10%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고요. 간이과세자는 이제 업종별로 다른 퍼센트를 적용해요. 그래서 그걸 업종별 부가율이라고 하고 거기에 1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해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세율이 거의 한 자릿수입니다.
10%를 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 매출에 곱해보면 세금이 당연히 간이과세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일반 과세자는 무조건 발급을 해야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이 안에서도 또 두 부류로 나뉩니다. 4,800만 원 연간 미만으로 버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4,800이면 1년을 한 달로 환산하면 월에 400만 원입니다. 월에 매출이 400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갖고 가는 돈은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요 4,800만 원 미만은 없고 이상인 분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환급은 이제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 환급을 해주는데요. 일반 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아무리 환급액이 나오더라도 그냥 요 간이과세자 너 낮게 신고할 수 있게 해주니까 환급은 없어 라고 이제 법상 환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일반 과세자는 연에 2번, 그래서 상반기 거를 7월 25일, 지금 이제 막 상반기가 끝났죠. 그러시면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7월 25일, 그리고 하반기 거를 내년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하시게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말 그대로 간소하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세 정책상 세율도 낮고 세금 신고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년간의 부가세를 그 다음에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쨌든 일반이나 간이과세자나 둘 다 부가세가 나오기는 해요. 이제 계산해서 나오면 납부 의무가 있지만 면세는 애초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면세는 내가 원한다고 면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품목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취급하면 면세 사업이 되시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가 되면 이제 부가세가 없고 계산서 발급 의무는 있습니다. 요거는 부가세 10%를 붙이지 않고 그 물건의 가격에 대한 계산서만 발급하시는 거예요. 환급은 부가세도 없으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면세 사업이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농축수, 임산물, 가공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중에 주택이 있고 학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내가 인테리어를 한다. 그럴 때 그 인테리어 업자가 꼬셔요. 우리 부가세 처리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그러면 인테리어 1,000만 원인데 부가세 하면 원래 1,100인데 1,000만 원에 내가 해드릴게.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실무상으로. 근데 이제 면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1,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나는 이 100만 원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해요. 환급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법상으로는 이제 부가세까지 이분이 부가세 낼 게 없다고 해도 본인이 매입할 때 과세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면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인테리어 영수증 같은 거를 안 받으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증빙 없는 경비로 소득세 때 2% 가산세를 물면서 그 인테리어 1,000만 원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금액의 규모, 빈번한지, 그리고 뭐 지금 경비가 어느 정도 있고 부족한지 이런 걸 따져가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부가세 주면서 세금 계산서 내가 받을지 말지, 요거는 이제 그 개별 사안마다 업무 보시는 세무사님이랑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부가세가 없다고 해도 면세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게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까지 그 전년도 1년치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그런 제도고요. 여기서는 이제 업종별로 어떤 매출이 어떻게 발생했고 대표적인 매입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작성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거세자를 이제 살펴보면 간이거세자는 아까 앞에서 1억 400만 원 미만 연간 부가세 포함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얘기한다고 했죠. 신규 사업자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러갈 때 간이거세자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간이거세자가 아예 선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 등 전문직 이런 경우에는 이 거래 대금 자체가 금액이 크거든요.
한 건의 거래만 해도 거래 대금이 일반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큰 편이기 때문에 이때는 간이과세 자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일반과세고요. 그리고 내가 이미 기존에 일반과세 사업자를 갖고 있는데 추가로 사업자를 내는 상황이다. 그때는 간이과세자로 추가로 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라고 했잖아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잘 돼서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음 해 7월, 즉 26년에 내가 간이과세자지만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27년 상반기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신고 납부하고요. 27년 하반기에 일반과세자 통보를 받고 일반과세자로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또 요거는 자동 전환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업을 1월 1일에 개시를 하면 좋겠지만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딱 강제해서 1월 1일에 개시하지는 않거든요. 연중에 내가 가능한 창업일에 이제 하시게 되죠. 그러면 요 1억 400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정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월에 내가 사업을 개시를 했고 7월에 매출이 2천만 원이고 계속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6년 1년간으로만 보면 2천만 원에 6개월이니까 1억 2천만 원이죠. 근데 그 간이과세 기준을 따질 때 1억 2천을 이제 1년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월에 2천이고 1년으로 환산하면 2억 4천이 돼요. 그래서 2억 4천을 가지고 1억 4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따져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 유무를 따집니다. 간이과세자 세율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과세자는 10% 그냥 단일세율인데요. 업종 상관없이 단일세율인데 간이과세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공급, 대가에 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요. 세율 10%를 곱해서 매출 세액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여기 업종 보시면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판매업, 음식점업 15%입니다. 그럼 15% 부가가치율에 세율 10%를 곱하면 실질적으로는 세율이 1.5%가 나옵니다. 아까 단일 일반과세자는 10% 단일 세율이라고 했는데 거의 8.5%가 더 낮죠. 그래서 간이과세자일 때랑 일반과세자일 때랑 계산을 해보면 체감 세금은 거의 뭐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제조업, 농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 여기 10% 곱하면 2% 되는 거예요. 숙박업 25%, 10% 곱하면 2.5%, 건설업, 운수, 창고업, 정보통신업 30%니까 10% 곱하면 3%, 금융, 보험 서비스,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부동산 관련 서비스 임대업은 여기에 10% 곱하면 4% 되겠죠. 그리고 그 밖의 서비스업 30%에 10% 곱하면 3%가 됩니다. 이제 아까 그 간이과세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 때 여기에 4,800만 원 미만이냐 이상이냐로 또 얘네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미만이면은 제가 월에 매출 400도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소규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소규모로 내가 벌었지만 매입이 워낙 적어서 세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너 계산한 세금, 요 매출에서 매입세액을 뺀 세금을 뭐 10,000원이 나와도 0원으로 우리가 봐줄게. 근데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래서 면제는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신고는 하되 납부할 세액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근데 이 매출 규모를 따지고 나누는 거죠. 납부 의무가 있고. 이때는 무조건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4,800 미만이면 계산을 해도 0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공급 대가를 꼭 확인해서 이걸 나눠서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게 안 돼요. 이게 뭐냐? 의제, 그런 것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원래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닌데 그렇게 봐서 공제를 해줄게라는 제도입니다. 이제 면세 원재료,
예,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 임산물, 정육 같은 거는 다 면세예요. 그럼 내가 사오면서 부가세 부담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입해서 내가 부가세 계산을 할 때 원래는 요게 부담한 부가세가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사와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유를 사와서 카페에서 라떼를 팔 수 있겠죠. 그러면 면세를 사와서 이제 커피는 과세거든요. 가공한 상품이기 때문에 과세입니다. 과세 사업용으로 가공해서 팔면 나는 커피에 대한 부가세는 내지만 우유를 매입하면서 낸 매입세액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불합리한 부분이 생긴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 면세 원재료로 과세 사업에 이제 쓰면은 그 면세 원재료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공제해 주는 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건데요. 요거를 원래는 일반 과세자는 받았는데 간이 과세자는 안 해줘요. 간이 과세자는 안 해주니까 매입세 공제 받는 금액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게 안 되고요. 그리고 환급 불가. 요거 앞에 언급드린 부분인데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사업장이 손실이라던가 인테리어를 하는 상황. 인테리어 초기에 이제 투자 자본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매입이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안경점, 뭐 이렇게 마트 이런 곳은 상품을 미리 많이 깔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초반에 매입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환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세금은 그냥 영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여기 팁을 보시면 내가 신규 사업자다. 시설 투자, 요 인테리어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상품이 매입이 많아서 매입이 매출보다 클 것 같아. 그러면 간이과세자보다 일반 과세자로 시작해서 환급을 받는 게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나서 변경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간이과세자를 냈는데, 잠깐만. 나 보니까 인테리어나 상품 매입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어디서 이걸 봤어. 그래서 일주일 뒤에 세무서를 찾아갑니다. 저 간이과세자로 냈는데 일반 과세자로 정정 안 될까요? 안 해줘요. 안 해주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자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한을 보시면 이제 연에 1회 신고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 단위로 보는 겁니다. 26년이면 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죠? 그거를 그 다음에 1월 25일, 지금 기준으로는 27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면세 사업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그래서 법상으로 면세 이제 사업 대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공이 안 된 식료품, 농축수, 임산물,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임대, 의료 용역, 병의원. 근데 여기도 이제 자세히 보면 의료인데 뭐 미용 시술 같은 거는 과세 사업이에요. 그리고 뭐 수의 용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동물병원 있죠. 동물병원에서 하는 그런 애견 관련된 것들은 과세 사업입니다. 다 조금씩 요 법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열이 돼서 무조건적으로 의료 용역이면 모두 면세 대상이 되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 조세 정책적인 목적 하에 면세를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교육 용역을 보면 여기 인가 학원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제 학원 하시는 분들 조금 살펴보실 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학원은 면세야. 무조건 면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내가 인가받은 학원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업종으로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는 그 업종마다 어떤 경우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업을 하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이건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격이나 인허가를 요구하는 업종이 있어요. 특히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을 생각해 보면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특정 면적 이상의 그런 임대 공간을 구해야 되고 그거를 주무관청 관련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학원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면세가 되는 거예요, 면세.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임대차를 면적이 좀 적은 곳을 구했어요. 그래서 인허가가 안 나와. 이런 경우에는 학원이 아니라 다른 과세 사업 안에서 이제 강의 관련된 그런 업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습소, 공부방. 이런 경우엔 과세 사업자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지금 이제
낼 예정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가 생각보다 낼 때 그 사전에 어떤 세팅값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 같은 그 세무사나 혹은 뭐 이런 지자체 무료 상담을 통해서 이런 거를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가이드 받고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향후에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게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좀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 거래처 중에 이제 학원을 하신다고 엄청 큰 그런 공간을 임대를 먼저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공간이 학원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인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그분은 그냥 그 임대료 뭐 한두 달의 임대료만 날리고 사업을 아예 못 하시게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보험 용역. 요거는 이제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근원이 된다고 봐서 요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부가가치 창출 대상이 아니라 요거는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도 하고 뭐 돈을 빌려야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용역이라서 이건 토대가 되니까 면세를 해주자라고 해서 면세해주는 부분이고 여객 운송, 도서, 수돗물, 연탄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만 면제가 되는 거고 소득세, 법인세도 정상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면세 사업으로 수입이 생기면 그거를 내 이제 사업 경비를 빼고 소득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면세인 만큼 내가 면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매입을 할 수 있겠죠. 과세 사업자로부터 과세 상품을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을 하지만 나는 인허가를 받은 학원이에요. 근데 칠판이 필요하잖아요. 칠판을 샀어요. 근데 칠판은 과세거든요. 과세 사업자로부터 칠판이라는 걸 부가세를 주면서 사왔습니다. 요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라서 애초에 낼 부가세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 이제 매년 2월 10일까지 부가세 신고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매출처별 계산서, 제가 이제 매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계산서를 끊어주고 그거에 대한 합계표 서식을 제출하게 됩니다.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 과세자를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일반 과세자는 간이 면세보다는 좀 친숙하실 거예요. 세율이 10%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사업자들이죠. 단일 10%, 누진 구조가 아니라 매출이 늘어도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상반기를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을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근데 요게 이제 주의사항 챙겨보실 게 예정고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7월부터 9월이 되겠죠. 그 미리 3개월에 대해서 10월 25일까지 미리 싣고 납부하도록 국가가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국가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국세 채권이에요. 그래서 유실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도 있는 절차지만 이 부가세에서도 미리 중간에 절반 정도를 떼서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납부로 끝나고요. 국가가 지금 26년이죠. 25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50%를 뚝 잘라서 26년 4월 25일까지 내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미리 냈어요. 미리 낸 건데 요거를 이제 요 상반기 26년 상반기 부가세 계산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미리 낸 세금은 50만 원이고 이번에 계산했을 때 상반기 분에 대한 부가세는 120이 나왔어요. 그럼 난 미리 냈으니까 120에서 50만 원을 뺀 70만 원을 이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 질문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세금이 이제 내가 중간에 낸 세금이 훨씬 많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작년에 사업이 잘 돼서 작년에 100만 원을 내서 이번 중간에 낸 세금이 50만 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사업이 안 돼서 계산해 보니까 이번 상반기 부가세가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난 40만 원을 더 낸 거거든요. 그래서 40만 원은 환급해 줍니다. 네. 신고가 그렇게 들어가서 환급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계속 국가가 여기 보시면 간이거세자 같은 좀 소규모 영세한 분들한테
편의를 봐주거나 세금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고지도 마찬가지로 내가 작년도 기준으로 부가세를 50% 계산했을 때 이번에 낼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아래다. 그러면 예정고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반기 너 다 계산해서 내. 너 소규모니까 그 정도는 봐줄게.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쉬고 있다. 잠깐 내가 다쳤거나 뭐 사업이 뭔가 개인 사정으로 쉬고 있다. 혹은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직전 하반기, 상반기 이제 6개월분 매출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예정 신고라는 걸로 이번에 저 줄었으니까 조금만 내겠습니다. 해서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부분 일반적인 분들은 예정 고지로 중간에 내시고 그거를 부가세에서 차감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서 정산하게 되는 거고요. 소규모, 정말 소규모거나 내가 매출이 많이 줄었거나 이런 분들은 예정 고지가 안 나오거나 신고로서 그 고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을 살펴볼게요. 절세를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절세의 첫 번째 시작이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입니다. 사업자 등록에서 아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분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업종 코드도 이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업종 코드는 뭐냐면 업종마다 한국에서는 같은 업을 하는 사람끼리 그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코드, 주민등록번호처럼 업종 코드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세무사업이니까 세무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업종 코드별로 세액 감면이나 조세 혜택이 다르게 들어가고요. 거기에 평균 경비율도 다르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 업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간이과세자부터 살펴보면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적게 낸다고 들었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간이과세자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과세 사업자로 타 사업자를 두고 있는 경우 나 이미 다른 곳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어. 혹은 다른 곳에 도소매를 하고 있는데 다 일반이야. 이런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추가로 못 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 도매업, 유흥업, 변호사 등 전문 서비스업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를 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매출 단위가 크거나 혹은 이런 유흥업 같은 거 조세 혜택 안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간이과세자 불가능하다. 그럼 나는 이제 가능한 대상인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나한테 간이과세자가 과연 유리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 X, 간이과세자 환급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 간이과세자 내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금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면 그 거래처와의 어떻게 지속적으로 거래를 할지, 내가 어떻게 매출을 확장할지 이런 걸 보시게 되는데 이제 거래처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간이과세자는 아무래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는 있지만 아까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과세자보다는 세금 계산서 발급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고정 거래처, 내 상대방이 저는 매입 때문에 세금 계산서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일반 과세자랑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거래처가 있는 경우에 그런 걸 살펴보면서 내가 일반 과세자로 낼지 간이 과세자로 낼지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세 같은 경우에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사실 면세 업종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특정 업종 중에서는 과세에도 해당 내용이 있고 면세에도 해당 내용이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물적, 인적 시설이 없는 인적 용역에 대해서 면세 사업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프리랜서로 제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뭐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해요. 그리고 사무실도 없고 내 밑에 알바나 직원도 없어요. 이러면 면세 사업이 가능한 인적 용역으로 봐요. 그래서 요거를 뭘로 등록할 거냐에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도 내가 과세 업종으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면
내가 부가세를 좀 내더라도 과세 업종으로 세팅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과세 업종이 되시려면 인적 및 물적 시설.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든 아니면 내 밑에 딸린 식구가 있어서 뭐 급여를 준다든지 이런 거 한 군데만 하나의 요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과세 업종으로 내가 내는 게 유리하다면 굳이 사업자의 그 사무실을 안 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면세 업종이 무조건 유리한지 살펴보면 부가세로는 면세 업종이 무조건 유리한데요. 소득세에서 창업세 감면 같은 거에서는 면세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유튜버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제 나는 크리에이터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업종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업종 코드는 면세 코드입니다. 요게 아까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면세 인적 용역을 얘기해요. 집에서 그냥 깔짝깔짝 내가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인 미디어, 그러니까 내 밑에 직원이 없다는 뜻이죠. 나 혼자 하는 단독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으로 면세입니다. 근데 요게 창업세에 까면 안 돼요. 요 창업세 감면이 뭐냐면 소득세 법인세에서 5년간 발생한 세금의 뭐 50%에서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임대차 시설을 갖췄는지, 관련 업종이 해당되는지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가세만 면세됐어. 아싸. 이렇게 보기에는 소득세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강의만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에서의 세액 감면 공제를 같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이제 내가 하려는 사업 내용을 가지고 세무사를 한번 상담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요거는 과세 코드예요. 그래서 921505 정보통신업에 들어가죠. 업태부터 다릅니다.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으로 과세고 요건 창업세액 감면이 돼요. 그러면 내가 경비가 너무 부족해서 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부가세를 내면서 창업세액 감면 받는 게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소득세상의 세액 감면과 공제에서 업종을 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게 같이 내가 걸치는 업종 같으면 어떤 코드로 내냐에 따라 나의 몇 년간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7분인데요. 첫 번째 수업 저희 좀 빠르게 진행해서 한 13분만 쉬고 3시부터 다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